200페이지인가요? 자, 개발법에서 수용 사용 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한번 보시면 토지 상환 채권이 나오죠. 토지 상환 채권. 자, 토지 상환 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토지 상환 채권은 타인에게 어떤 경우에도 이전하지 못한다. 이전할 수 있습니다. 채권인데 재산권인데 왜 이전을 못하겠습니까? 토지나 건축물 하나값에 해당하는 큰 재산권인데 채권 중에서 원칙적으로 이전이 안 되는 경우는 나중에 주택법에서 주택상환사채라고 있어요. 주택상환사채. 그것은 역시 주택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채권이라 주택공급질서 교란금지에 걸려서 그렇습니다. 거기서는 원칙이 이전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되는데 여기는 원칙적으로 이전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해설을 딱 보니까 원칙적으로 양도가 금지되지만 해외 이전 불가피한 사고가 있는 경우는 이전할 수 있다. 이 해설 바꾸세요. 원칙적으로 이전되지만 원칙적으로 이전되지만 이전된다. 그냥 이전된다 이렇게 보세요. 자, 지금 요것도 글쎄 이거를 변명 아닌 변명을 한다는 건 글쎄 이거 기존에 있던 거에서다가 좀 제가 하면서 추가한 부분이라 이걸 미처 못 봤네요. 요 말이 맞으려면은 주택상환사채만 그래요. 주택상환사채 원칙적으로 이전 안 된다는 얘기 없습니다. 양도 돼요. 이전적으로. 자, 2번은 토지상환 채권은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 증권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토지상환 채권은 큰 채권은 기명식으로 발행한다 그랬죠? 네. 요거랑 주택상환사채가 둘이 다 기명식입니다. 무기명이 틀렸고. 자, 3번 보시면 토지상환 채권의 이율은 발행 당시에 금융기관의 예금리, 부동산 수급 상황을 고려해 기획재정 원칙. 아니 왜 장관이 정합니까? 이율이나 상환기간은 발행자가 정하는 거예요. 발행자가 정하는데 발행자 중에서 지자체가 발행하는 채권일 때만 그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지자체 장식자가 아니고 보통 여기는 보통 채권이니까 그냥 발행자가 정한다 보시면 돼요. 아니 장관이 여기서 기획재정장관이 나라하고 재정 담당하는 사람이 여기서 왜 이걸 하고 있습니까? 기획재정장관 아니고. 4번에 토지발급의 토지 소유자인 시행자가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의 지급보증을 받는다. 자, 제가 큰 채권의 공통된 특징이 민간인이 발행할 때는 보증을 받아야 된다. 요거랑 기명식 이 두 가지가 큰 채권의 공통된 특징이에요. 주택상환사채도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그 점에서는 여기는 토지 소유자인 시행자가 시행자 민간인이죠. 그러니까 보증을 받아야만 발행하는 큰 채권이다. 맞습니다. 이게 5번의 토지상환 채권의 발행 규모는 토지상환 채권으로 상환할 토지랑 건축물이 해당 토지보호 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분양건축물 면적의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된다. 자, 우리 토지상환 채권은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예요. 매수임금의 전부는 안 되죠, 그죠? 매수임금의 그 1분대 이것이 2분의 1이 한도다 그랬습니다. 2분의 1이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넘겨보시죠. 19번. 도시개발법령상 원형지 공급과 개발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거. 자, 우리 수용 사용 방식에서는 조성 토지가 있고 원형지가 있는데 원형지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원형지는 도시개발구역 안에서는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를 말하다.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 원형지 개념이죠. 3번에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전체 면적의 3분의 1로 안정한다. 자, 원형지는 작아야 되죠, 그죠? 조성 토지가 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원형지는 작아야 됩니다. 3분의 1 한도예요. 3분의 1 한도. 또 3번에 원형지 개발자인 지자체는 10년 범위에서 영위 정하는 기간 안에는 원재를 매각할 수 없다. 이 원형지는 3분의 1 한도도 제한받지만 받자마자 시세 차익이 생기는 거 팔까봐 매각 제한에도 걸리는 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매각 제한에 걸리는데 국가나 지자체는 제외잖아. 행정청이 이런 거 안 만든다 그랬잖아. 국가 지자체만 제외예요. 지자체니까 매각할 수 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고요.
4번의 토지발굴기 지정권자는 원형지 공급 개발의 승인을 할 때는 교통처리기의 기반설의 설치 등에 대한 이행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조건 붙일 수 있어요. 어디서나. 그리고 지정권자가 이제 공급을 할 때, 승인할 때 얘기죠. 원형지는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 하는데 승인할 때 여러 가지 조건 붙일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5번에 원형지를 공장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를 원형지 개발자로 선정할 때 경제입찰 방식으로 한다. 보통 원형지는 특성을 주는 것이라 원칙이 공급 방법은 원칙이 수익이야. 그렇지 않은 예외가 경제입찰인데 유일하게 학교나 공장 등비로 직접 사용하는 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학교나 공장부지 지을 사람. 그래서 이 중에서 누구만 받는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요거만 경제입찰이 되고 항상 경제입찰에 대해서는 2회 이상 유찰이 되면은 수익이약 공부를 할 수 있다는 당연히 붙어 있다 그랬고. 네. 자, 그래서 3번은 틀렸고요. 또 21번 볼까요? 21번. 조성토지의 공급. 자, 우리 조성토지를 얘기합니다. 조성토지. 자, 그런데 홀수를 풀기로 했죠. 한번 20번 한번 보시죠. 20번은 이 수용사용에 대한 특별한 얘기가 우리 수용사용 방식 개발법상 수용사용에서 나오기 때문에 한번 20번 봅시다. 20번. 수용사용 방식이 한 사업시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 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자란 도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 자, 이거 어떻습니까? 시행자가 수용 사용하지. 지금 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자가 이 사람이 사업 시행도 안 하는데 왜 수용 사용을 합니까? 공법 네 군데서 다 수용 사용 누가 하는 거예요? 사업 시행할 사람이 하는 거예요. 시행할 사람이. 여기 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자가 참 우습게 바꿔버린 거지 이게. 예? 지정권자가 시행자라면 할 수 있죠. 근데 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자가 왜 무엇 때문에 수용 사용을 합니까? 틀렸고. 2번에 도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수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정비법에 따른다. 자, 우리 수용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정비법을 따릅니까? 정비법에서 수용상을 정해놨어요? 아니죠. 공토법을 준용한다 그래야 되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토법을 준용한다 그래야지 왜 정비법이 들어갑니까? 3번에 수용의 대상이 된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때 공토법에 한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게 유명한 얘기예요. 공법의 네 군데 수용 사용 중에서 다른 데는 보통 사업시행권을 딸 때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라면 실식의 고시가 있는 때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개발법에서만 실식의 고시가 있는 때가 아니고 수용사용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때라면은 개발계획의 한 내용이 되거든요. 맨 앞에 개발계획 내용이 되는 수용사용 세부 목록 고시한 때 받은 것으로 본다는 게 특이한 거예요, 이게. 엄청난 방식으로서의 수용사용이기 때문에 실식의 고시가 될 때까지 기다리게 되면 값이 너무 올라서 안 돼요. 부담이 너무 커서 안 돼. 우리 개발계획 당시 값이 오르기 전에 이때를 기준으로 하는 게 특이한 겁니다. 특이한데 맞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이걸 가지고 다른 것처럼 실식의 고시가 있는 때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러면 틀리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여기는 맞게 돼 있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또 4번에 국가에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면적의 3분의 1이죠? 원형지는 다 3분의 1이 한도라고 했어요. 아까. 그리고 5번에 시행자가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할 경우에 그 발행 경우는 토지상환 채권으로 상환할 토지나 주물이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건축물 면적의 3분의 2가 아니고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 되겠죠. 반. 이건 나왔던 것의 반복입니다. 자. 그러면 21번 또 보고 조성토지 공급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조성토지를 얘기합니다. 주된 땅.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하려고 할 때는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게 참 특이한 얘기인데 보통 여기도 지정권자의 승인이라고 그럴듯합니다만 공급계획은 지정권자 승인받는 게 아니고 지정권자에게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냥 제출하는 거예요. 승인받는 게 아니고 지정권자의 시행자라면 그냥 본인이 하면 되고 지정권자 아닌 시행자라면 제출하게 돼 있어요. 이번에 조성토지를 공급하려고 할 때
주택법에 따른 공공택지 공급은 추천 방법으로 분양할 수 없다. 여러분 제가 조성토지를 공급할 때는 일반에게 주는 것이라 원칙이 경쟁입찰, 예외적으로 추첨 또는 수의계약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예외가 존재하죠. 항상 이런 거 나올 때 이 기본 틀이 딱 서야 돼. 그래서 나왔을 때 하도 지금 오래전에 좀 배운 것이라 좀 그렇습니다만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는 것은 경우는 특정인에게 줄 수밖에 없는 거. 특정인에게 줄 수밖에 없는 거. 그리고 추첨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원래 일반에게 주는 건데 서민용 값이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서 가격을 고정시켜 놓고 똑같은 조건으로 달려왔을 때 추첨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공공택지는 추첨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는 것에 속합니다. 공공택지가 됐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 용지가 됐든 또 단독주택 용지라면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용지 서민용, 그리고 서민들의 내 직장 마련을 위한 공장 용지, 이 정도가 특정인에 주니까 추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들어가잖아요. 3번의 조성토지 가격평가는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한다. 이게 맞아요. 결국 이거는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감정평가를 할 때 이렇게 정하거든요. 구축법에서는. 자, 우리 가격도 이거 일반에 주는 조성토지는 감정가로 그대로 한다. 원형지라면은 감정가를 바탕으로 해서 시행자와 개발자 두 사람이 협의해서 정한다. 만약에 환지 방식에서 조성토지라면은 감정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시행자가 토지평가협의 심의를 거쳐 시행자가 결정하는 세 가지가 다릅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조성토지 얘기 맞아요. 그래서 이게 자, 4번의 공공청사용지를 지자체에 공급할 때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할 수 없다? 아니 지금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지자체에게 준다. 그자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에 들어가지. 5번의 토지상환 채권에서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 수의계약 방법으로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토지상환 채권에서 토지를 상환한다는 얘기는 상환하는 토지니까 성질상 누구에게 준다 그랬어요? 채권자에게 줘야 되잖아. 성질상 다른 생각을 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수많은 9가지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 특정인에 줄 수밖에 없는 거. 그 다음에 이건 22번은 그 감정가 이하로 줄 수 있는 것 중에 아닌 것이 5번의 그 유료의 사회복지시설이라 유료인데 왜 주느냐. 주로 공공목적으로 주는 건데 그래서 이제 답이 되는 것이고요. 23번 보세요. 23번에 수용 사용 방식에 대한 도시발 사업 시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지자체가 시행자인 경우에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발행할 수 없을까요? 토지상환 채권이면 시행자가 다 발행권이에요. 그 대신 민간인이 발행할 때만 보증을 받을 뿐이지 지자체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2번 지자체의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려면 사업대상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소유해야 된다. 자, 우리 수용할 때 일정 동의를 요하는 것은 민간 시행자가 수용할 때죠. 지자체는 아예 동의권 필요가 없어요. 민간 시행자가 할 때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을 그렇게 하는 민간 시행에 대한 차별이 있잖아요. 3번의 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해당 대금의 전부를 미리 받을 수 없다?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선수금 얘기잖아. 조성토지의 전부든 일부든 대금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선수금. 4번의 시행자는 학교를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를 공급할 때 학교용 토지다. 공공목적이기 때문에 토지 가격을 감정가 이하로 정할 수 있다가 맞아요. 아까 이거를 더 풀어쓴 게 아까 문제였고 이렇게 학교 부지라든지 아니면 서민용 토지, 공공목적인 토지 이런 땅에 대해서는 감정가 이하로 줄 수 있다. 맞습니다. 4번이 정답이고 이번에 시행자는 지자체에게 도시발구역 전체 면적의 2분의 1에서 원형지를 공급하죠. 자꾸 원형지 이게 섞여서 나오네. 그죠? 3분의 1 한도, 3분의 1 한도. 자, 환지방식한 사업성이 이제 들어갑니다. 제가 홀수를 푼다고 했지만 참 이거 24, 25는 다 쉬운 얘기인데 24번은 기본적인 얘기죠.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 환지기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 거. 자, 우리 환지기 내용 중에서 아닌 거. 5번이에요. 청산금 결정. 청산금은 언제 나오는 겁니까?
나중에 공사 끝나고 환지 처분할 때 결정을 하잖아요. 환지 계획은 환지 전에 세우는 거죠. 다른 거는 낼 것도 없어. 그래서 그냥 청산금에 대한 것은 내용이 안 돼. 청산 대상 토지는 있지 여기 내용에. 청산금은 없습니다. 25번도 그냥 규칙에 대해서 문제 한 번 딱 나왔던 건데 그냥 쉬운 얘기입니다. 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한 것은 기업권에 들어가는 것은 자 환지 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고해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이전한대. 그럼 환지 전 토지에 대해서 토지를 주겠다는 얘기죠. 이게 뭐예요? 평면환지야. 평면환지. 니은번에 환지 전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도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구분 건축물에 이전한다. 그럼 토지가 아니고 구분 건축을 준다는 얘기죠. 구분 건축을 주면 건축물의 일부가 되지. 지분 줄 거 아닙니까? 이것이 입체환지 개념이고 땅 대 땅 주는 게 평면, 땅 대신에 건물 주는 게 입체환지. 그냥 이 얘기예요. 규칙에 나오는 용어지만. 자, 이제 이것도 이거 27번으로 넘어가려고 했더니만 26번을 해야 되네. 26번을 해야 돼. 26번 해야 된다고. 자, 우리 환지 방식에서요. 계산 문제 나올 때 쓰는 문제입니다. 요 26번에는 28번 정도에 27번도 토지 부담률에 대한 일반 얘기지만 한번 보시면 되고 계산 문제에서는 주로 이렇게 나온다면 26번과 28번 중에 이것도 규칙에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한두 번씩 나왔던 문제예요. 제가 요거를 이제 6월달, 5, 6월달 시험 공부할 때로 이건 넘겨버린 것이죠. 이게 규칙 얘기라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 그대로 하시면 돼. 자, 지금 26번 얘기는 도시개발법상 환지 설계를 평가식으로 할 때 다음 조건에서 비례율이 얼마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환지 설계할 때 원칙이 평가식이에요. 원칙이 평가식이거든요. 예외가 면적식이야. 그러니까 우리 평가식으로 한다는 것이 종전의 땅 평가하고 환지로 줄 땅을 평가해서 비슷한 가치의 것을 주는 것을 평가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면적식이라면은 가치와 상관없이 그곳의 종전의 땅의 위치에 그 정도 크기의 면적을 주는 걸 면적식이라고 해요. 원칙이 우린 평가식이야. 예외적은 면적식이에요. 농지 정리할 때는 원칙이 면적식이 되지. 농지 정리할 때는 그건 우리랑 상관없고 평가식을 원칙으로 하는데 평가식으로 할 때 이때 비례율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비례율이라는 개념이 나와. 면적식으로 할 때 토지 부담률이라는 계산식이 나오는 것이고 말 그대로 해석하면 지금 평가식으로 할 때 우리 비례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해석하면 비례율은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분자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투입된 것이 분모고 투입 대비 나온 것이 분자죠. 그죠? 비율이 원래 이런 식으로 하잖아. 분자식이라는 게 투입된 것에 대비해서 나온 것이 분모 대 분자 이렇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평가식으로 할 때니까 무엇이 비례하느냐 자, 우리 평가할 때 종전 토지가 전체 얼마가 되는지 평가가 되겠죠. 그리고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것이면 조성된 가치를 평가를 하겠죠. 그게 평가식이잖아. 그럼 나온 것이 조성된 것이죠. 나오기 전에 옛날 것이 뭐예요? 환지전 평가. 그러면 어느 정도 가치의 것을 투입을 해서 사업시행으로 나온 것이 투입 대비 얼마나 나왔느냐. 즉 나온 것이 투입된 것에 얼마나 비례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종전의 토지나 건축의 평가에 갖게 종전의 토지나 건축의 평가에 갖게 요거를 투입해서 조성된 요게 도시발사업이 끝난 것이죠. 조성된 토지나 건축을 평가에 갖게 이 비율이 투입 대비 나온 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나온 것은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 공사비를 투입해서 사업비를 투입해서 공사를 해서 나온 거죠. 그러면 나온 가치에서 뭐는 빼줘야 돼요? 사업비는 빼줘야지. 이걸 투입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야 이게 순수하게 나온 금액이 되잖아. 이게 비례율이에요. 그대로 평가식을 할 때 전제로 한단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은 거기 보시면은 조성된 토지나 건축을 평가해야 합계가 80억이죠? 이게 어디 가야 돼? 여기에 조성된 것에 80억이야. 80억. 환지 전 토지 평가 이게 40억이야. 이게 40억이잖아. 40억. 사업비는 20억. 그럼 40분의 60. 1.5죠?
1.5니까 곱하기 100을 해주니까 150%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거는 비례율이 높을수록 사업은 잘 됐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 지금 나온 것 중에서 나온 거를 쓰는데. 투입돼서 나온 게 이거니까. 자, 그럼 한번 여기 보세요. 한번. 우리 그거 대역과 하기 전에. 우리 토지 부담률이면 이번에는 아까 비례율과 다르잖아요. 면적식으로 한다면서 토지 부담률? 토지를 부담한 비율이잖아. 면적으로 따지는데 토지를 부담한 비율이에요. 그럼 제가 환지를 하게 되면은 종전의 땅을 제공을 해서 받는 것 중에서는 두 땅이 있다 그랬죠? 환지 아니면 보류지. 환지 먼저 할 땐 두 땅이 존재하잖아. 땅 제공한 사람이 받는 것이 환지. 받지 않고 남겨놓는 게 보류지죠? 환지로 정하지 않는 걸 다 보류지라고 하잖아. 그럼 이 두 땅 중에서는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입장에서 사업을 해서 부담했다. 사업을 해서 부담했다는 것은 이 땅 면적이 되는 거예요? 이 땅 면적이 되는 거예요? 보류지가 부담한 것이지, 보류지가. 이건 본인이 받았잖아. 사업을 해서 부담한 것은 이거예요. 그럼 부담률은 뭐예요? 전체 땅 면적 중에서, 즉 환지계획 구역 면적 중에서, 우리 환지계획을 세우고 구역 땅 면적 중에서 전체 면적을 투입을 해서 이 중에서 얼마나 사업을 해서 부담했느냐 비율이니까 보류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이것이 부담률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 말을. 요걸 투입해서 면적식으로 요 정도 규모의 면적을 투자를 해서 요거를 부담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사업에 참여한 사람이 받지 못한 부분을 얘기하기 때문에 사업을 중간에서 하는 시행자 소유분,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다? 처음부터 소유하고 있거나 시행자 것이 되는 것은 시행자 소유분은 양쪽에서 빼줘야 되는 거예요. 양쪽에서 빼줘야, 그래야 순수하게 시행자 것을 빼고 참여한 사람이 얼마를 가지고 부담을 얼마 했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자, 한번 28번 문제 보세요. 28번. 27번은 부담률에 할 때 그 기준 중에 한 번 나왔던 것이고, 28번은 몇 번 나왔는데, 그래도 도시개발법상 조합인 시행자가 면적식으로 환지계획을 수립하여 환지방지 제한 사업시행을 할 때 환지계획 구역의 평균 토지 부담률은 얼마냐? 자, 그러면 환지계획 구역 면적 이게 20만이죠. 20만 중에 보류지가 차지하는 거, 보류지 10만 6,500이죠. 10만 6,500. 혹시 여기는 없지만 채비지 면적이 얼마다라고 나와도 그건 신경 쓰지 말아요. 채비지는 보류지가 다 포함되어 있잖아. 보류지 면적과 따지되. 그런데 나머지 중에서 두 번째 점은 공공시설 설치로 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되는 토지 면적이고, 4번은 시행자가 소유하는 면적이에요. 어떻게? 둘 다 시행자 소유분이죠? 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된다 그러면 시행자 것이 되고, 시행자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것도 또 시행자 소유분이잖아. 그럼 이 두 가지가 2만이랑 만, 이것이 시행자 소유분이 돼요. 요거 3만이죠? 양쪽에서 빼주는 거야, 양쪽에서 3만을 빼주는 거라고, 양쪽에서. 그럼 이식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응? 그러면 17만 중에 3만을 빼주니까 이렇게 되죠? 계산해 보시면 돼. 그거에서 반이 8만 5천이니까 반보다 조금 못하겠네. 대충 봐도 45%. 계산해주면 돼, 이렇게. 이 계산 문제가 가끔 나오는 것이라 당장은 아니지만 이렇게 쓰는 겁니다. 29번 보세요. 환지 예정지죠. 자, 우리 환지 예정지. 여러분, 환지 예정지면은 이렇게 했던 거. 종전의 땅에 대해서 앞으로 이자가 받을 환지를 공사인이 장기간일 때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잖아. 지정한다는 얘기는 여기 소유자가 있을 때 소유권은 여기 있어요. 아직은 여기에 대한 소유권은 지정 못했어요. 공사 중간이니까. 이자가 받을 환지를 그대로 예정지로 지정을 해서 소유권 속에 원래는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이 있는데 예정지가 지정되면은 사용수익권만 이쪽으로 이전하는, 그래서 예정지 와서 임시로 사용수익을 하라, 이 구조 아닙니까?
그래서 종전의 땅은 종전의 소유자는 자기 땅을 사용수익 못하고 처분을 할 수 있고, 예정지라면 사용수익 할 수 있고 처분은 못하고, B는 참고 있어야 된다. 수의는 뭐 얘기했던 것이 있고, 임대료 증감 청구 권리 포기해야지도 임차권이 여기 오면 이제 생기는 것이고, 그죠? 그러나 채비지는 예정지가 진행되면은 시행자가 사용 수익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 처분할 수도 있다. 팔아서 비용 충당하라고 차이점. 이렇게 대충 그랬던 게 예정지이잖아요. 그러면 1번에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을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구역의 토지에 대해서 환지 예정지를 요것이 지정할 수 있는 임의적 제도라는 거예요. 이게 예정지의 특징입니다. 맞아요. 2번 종전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가 있는 경우에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나 그 부분, 임차권을 행사할 부분을 아울러 지정해야 된다. 여기 임차권자가 있더라. 임차권은 사용수익권이니까 이쪽으로 오니까 임차권 행사할 부분을 지정해줘야만 되겠죠. 그 얘기고요. 3번에 도시개발 사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정지를 채비지 용도로 지정할 수는 있다. 비용 충당을 해서 예정지를 채비 용도로 지정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비용 충당해서 팔 수 있게 해놓습니다. 4번의 종전토지 임차권자는 예정시 지정 이후에도 환지 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무엇을 묻고 있어요? 종전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종전의 토지를 묻고 있잖아. 종전의 토지는 사용 수익할 수 없죠. 무엇을 사용 수익? 예정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거지. 여기가 틀리게 낸 거잖아. 5번에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 해당 토지의 사용에 장애가 될 물건이 있으면 당장 사용 장애가 되니까 못하잖아. 이럴 때는 사용수익 시작하려면 따로 정할 수 있어요. 따로 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보통 예정지에 가서 효력 발생일로부터 쓰되 따로 정하면 그때로부터 언제까지 환지 처분 공고 있는 날까지 써라. 소유권 취득하기 직전까지 그러잖아. 그 중에 한 얘기죠. 그러면 이제 남겨보세요. 환지 처분 효과는 31번 보면 되겠네. 자, 31번의 개발구상 환지 처분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환지계에서 정해지는 환지는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부터 종전일치로 본다. 유명한 얘기죠. 둘을 동시에 한 시기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여러분, 환지 처분이 나오게 되면 그림상 종전일치에 전속하는 거 두 가지. 전속하는 처분, 지역권. 소멸하는 거, 이따 소멸하는 거 두 가지. 환지 부지정된 땅에 존재하는 권리랑 행사할이 없어진 지역권 둘 빼고 나머지는 다 넘어가는데, 넘어가는 것이면 다 환지 처분 후 다음 날이죠. 근데 유일하게 등기를 마쳤을 때 넘어가는 경우는 관련된 사람 아니고 관련 없는 사람, 채비지를 매입한 자가 취득할 때만이잖아요. 그 그림이 떠올라야 돼, 환지 처분하게 되면. 그래서 지금 1번은 그냥 맞는 얘기고, 2번의 환지 처분은 행정상 처분으로서 종전일치에 결국 전속하는 처분을 얘기하네요. 전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친다?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환지 처분이 환지로 넘어간다는 처분인데, 환지로 넘어간다는 얘기가 돼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래야 안 넘어간다는 표현이 되지. 이게 틀린 겁니다. 3번에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행사력이 없어진 경우, 이익이 없어진 경우네요.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자, 우리 소멸하는 시기는 넘어가기 전에 소멸하니까, 넘어갈 때가 환지 처분 다음 날 넘어가니까, 넘어가지 않고 소멸하는 것은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하지. 다음 날이면 넘어가니까. 그리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이니까 소멸하는 거 맞잖아요. 4번의 보류지는 환직에서 정한 자가, 환지 처분 후 다음 날에 보류지는 환직에서 정한 자가 같습니다. 시기는 공고 다음 날이고요. 청상음은 환지 처분 공고된 다음 날에 확정. 청상음 결정과 확정은 다르다. 결정 시기는 환지 처분 시의 결정. 확정되는 시기는 소유권 넘어갈 때, 환지 처분 후 다음 날 확정이 되고, 원칙적으로 확정됐을 때 징수가 가능하잖아요. 원칙이 환지 부지정된 땅은 미리 할 수도 있습니다만, 요 얘기입니다. 오히려 33번도 오히려
31번 갖고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고 32번을 보세요. 32번을 보시오. 32번을 보시면 환지 방식의 사업 시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시행자는 행정청이 아닌 걸 전제로 해서 행정청이면 뭐 자기 인가 안 받으니까 1번에 시행자가 환지기를 작성을 했어요. 자치도지사, 시도지사 인가를 받아야 된다. 어떻습니까? 어디가? 시도지사가 아니고 시장에서 구청장이 돼야지. 자, 개발법에서 제가 행정청이라면 대부분 구역의 지정권자가 다 한다 그랬습니다. 유일하게 하나 아닌 예가 환지기의 인가권자는 자치도지사, 시장에서 구청장이다. 요거 하나 빼놓고는 구역의 지정권자잖아. 지정권자는 원칙이 시도지사가 되죠. 예외 구청이 있지만. 그래서 이건 시장에서 구청장의 인가입니다. 유일하게. 2번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축물을 금전으로 청산하는 내용으로 환지익을 변경할 때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된다. 모르는 내용이죠? 3번에 소유자의 환지 제외 신청이 있더라도 소유자가 환지 제외해달라고 신청했대. 내 땅에 환지 정하지 말라고 환지 제외해달라고 신청했대요. 있더라도 해당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 등이 동의하지 않았대. 동의하지 않았으면 해당 토지를 환지에서 제외할 수 없다. 어때요? 2번은 잘 몰라도 3번은 찾아야 되는 거 이게 환지 부지정과 입시환지 차이 아닙니까? 환지 받을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환지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 대신 환지 받을 사람이 환지 안 받을 때 환지를 부지정한다. 여기서는 제외라는 표현을 썼죠. 환지를 제외, 부지정 제외 신청한다라든지 아니면 건축 일부와 대지진부는 입주환지 할 때는 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 되는데 소유자 외에 다른 권리자의 동의도 필요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 환지 부지정할 때는 소유자 신청 외에 다른 임차권자 등의 동의도 받아야 됩니다만 입주환지 할 때는 소유자 신청만으로 충분하지 반대가 뻔해서 임차권자 등의 동의는 받지 않는다. 이렇게 더 차이죠. 그럼 지금 여기서는 환지 제외 신청을 소유자가 했는데 임차권자가 동의를 안 했대요. 그러니까 환지를 제외해서는 안 되지. 환지를 제외할 수 없다. 결국 환지를 환지를 제외하지 않는다. 환지를 정해주겠다는 얘기가 돼요. 제외할 수 없다. 부지정을 제외로 바꿔놓으니까 좀 헷갈리는가요?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 4번에 환지 예정지 지정이 있으면 종전토지에 대한 임차권자 등은 종전토지에 대해서는 물론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도 소멸한다. 자, 우리 환지 예정지 지정이 있으면 임차권 등이 종전토지에 대해서 소멸하지만 예정지에 대해서도 소멸합니까? 예정지로 넘어간다 그랬잖아. 넘어간다 그랬잖아. 이건 둘 다 소멸하니까 틀렸지. 예정지에는 소멸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5번에 환지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 처분 공고된 날 다음 날이 끝날 때 소멸한다. 이거 아까 나왔던 질문인데 뭐가 틀리나요? 다음 날이 들어와서 틀려줘. 다음 날이. 환지 부지정된 땅에 존재하는 권리는 소멸한다 그랬잖아요. 소멸하는 시기는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지 왜 공고 다음 날이 끝납니까? 공고 다음 날이 넘어갈 때인데 그때가 끝날 때가 아니지. 그래서 다음 날을 빼야 돼. 참 어떻게 틀리게요. 그리고 이왕 본 거 2번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왜 틀리는지. 근데 2번은 경미한 사항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경미한 사항은 미리 볼 수 없어. 우리 환지익을 작성하고 나서 인가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환지기 인가를 받는데 인가받은 환지기 내용을 변경한다 그러면 같은 절차. 변경에 대해서 역시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항상 변경할 때 경미한 변경은 인가받을 필요가 없다 그랬죠. 그죠? 지금 그래서 경미한 변경이니까 인가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야 그런 건데 무엇이 경미인지를 어떻게 여러 군데서 세세하게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느낌으로 봐야지. 물론 이건 몰라도 맞히는 문제예요. 몰라도 맞히는 문제인데 예를 들어 지금 여기처럼 환지로 지정된 토지 건축을 금전으로 청산한 내용으로 바꾼대요. 이건 경미한 사안이에요. 여러분 지금 환지 계획서를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물건을 주기로 했어. 지금 이 사람에게 주기로 원래 환지 계획 세워놨는데 이 사람에게 안 주는 쪽으로 계획이 바뀌었대요. 금전으로 청산해 주겠다잖아. 물건 안 주고. 그러면 환지 계획을 막 새로 거창하게 환지 설계부터 해서 바꿀 필요가 있나요? 바꿀 필요도 없어. 그냥 그 사람이 안 받겠다면 만들긴 만들어서 일반에게 분양하면 돼. 소유자에게 주고 나서 남는 건 일반 분양하잖아. 일반 분양은 우리가 돈 더 줘요. 에?
이게 반대라고 생각해 볼까요? 원래 어떤 사람이 환지를 안 주기로 했어요. 청금 청산해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환지 주는 쪽으로 변경을 한다. 생각해 봐요. 그러면 새로운 환지를 만들어야 되죠? 환지 설계부터 새로 해야 돼. 이건 큰일이란 말이에요. 이런 건 관리처국이든 여기든 다 비슷한 얘기예요. 어떤 거 토지든 건물이든 물건 주기로 했는데 새로운 물건을 주기로 하는 것이 큰일이지, 물건을 주기로 했던 사람에게 물건 안 주고 현금으로 청산한다는 물건 만들 일이 없으니까 그건 가벼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경미한상이라 인가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것도 일일이 그 수많은 걸 다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33번 대신 32번 봤으니까 35번 보시죠. 뭐 35번, 34번도 다 그 소멸 그거야 그거. 예. 그 아까 틀, 예. 존속하는 거 두 가지, 소멸하는 거 두 가지, 넘어가는 거 이거만 하면 다 맞추는 문제. 35번 보세요. 환지 방식한 사업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작년 문제네. 차라리 이럴 줄 알았으면 34번을 볼걸. 작년 문제지. 자, 사업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의 가격을 평가할 때는, 자, 지금 환지 방식에서 조성토지 가격 평가할 때죠. 시행자가 혼자 평가한다 그랬죠. 그래서 시행자가 평가할 때는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심의 전에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게 해야 된다. 이건 정확히 맞습니다. 감정평가를 먼저 시킨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시행자가 결정한다고 그러시니까 이건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틀린 거 찾는 거잖아요. 2번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했다. 그럼 자치도지사, 시장수구청장의 인가. 맞죠 이것도? 이거 맞아요. 3번에 행정청이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임차권자는 공란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자, 우리 보통 이제 공람기간 동안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거든요. 여기는 환지계획 세울 때지만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어떤 계획 세울 때도 주민의 의견을 듣는다 뭐 이럴 때는 공람기간 동안에 의견을 듣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임차권자가 있으면 임차권자가 공람기간 동안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소유자만 제출할 수 있을까요? 임차권자도 제출할 수 있을까요? 의견서를. 임차권자도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관계인이지. 사업이 된다면 임차권은 행사할 땅이 바뀌게 되는데, 예? 소유자나 임차권자나 의견 제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몰랐다 칩시다. 4번에 환지에서 정해진 환지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로부터 종전의 수시로 본다. 정확하죠 이거는? 네. 5번 보시면 환지 설계 시 적용되는 토지나 건축의 평가액은 최초 환지기 인가 신청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환지기의 변경인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지금 모르는 것은 3번과 5번이에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은 3번과 5번이란 말이에요. 다른 건 다 너무 이건 뭐 다른 것들은 다 명확한 지문들이고, 그럼 이럴 때 찍어야 된다는 거, 이럴 때. 근데 3번이 만약에 틀린 것이라면 임차권자는 의견서를 제시할 수 없다. 그래야지 이게 3번이 틀린 것이 되고, 근데 아까 3번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임차권이 할 수 있다라면 5번을 찍어야 되는데, 이 5번 얘기 자체는 규칙에 나오는 얘기야. 규칙에 나오는 얘기. 역시 지금까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지문이고, 우리가 법에다가 0의 일부 하기도 바쁜데 규칙까지는 거의 못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29번 작년 문제 중에서는 이거는 둘 중에 하나 선택인데 상대적으로 어려운 거라고. 물론 정답은 그래서 찍으면 3번에 당연히 이거 소유자나 임차권자나 다 제출할 수 있다. 그래서 5번 찍으면 되는데, 5번 내용을 보시면 평가액은 최초 환지기 인가시를 기준으로 해요. 인가 신청시도 아니야. 인가시를 기준으로 하되, 인가를 받았던 그 인가시를 기준으로 하되, 나중에도 변경할 수 없는 게 원칙이에요. 나중에도 변경할 수 없어. 이 평가액 자체는. 예? 처음부터 특수한 사정이 생겨서 환지기를 새로 세운 몰라도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는 변경 못 합니다. 근데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할 수는 없거든, 평상시에.
이건 3번, 5번 주제 찍는 건데 5번이 틀린 겁니다. 자, 그럼 36번 또 청산금에 대한 문제 또 많지도 않은 건데 또 하나 나왔는데 이거를 지나갈 수 있나? 36번 청산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 그 과부족분은 금전으로 청산하라. 아, 당연한 얘기고. 2번 과소 토지여서 환지에서 제외된 토지? 환지를 안 받는 토지죠? 그럼 청산금을 교부하는데 청산금 결정하죠. 원칙은 환지 처분시 결정을 하지만 항상 환지를 정하지 않게 되면 예외죠? 미리 청산할 수 있죠? 그래서 이때는 미리 줄 때 결정해서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외 중에 하나고. 3번에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어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해서 역시 환지 부지정. 환지 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이때 교부할 수 있고 그때 결정하고. 4번에 청산금은 이자를 붙이더라도 분할 교부할 수 없다? 원칙은 일괄징수 일괄교부지만 이자를 붙이면 분할징수 분할교부할 수 있다. 정비법도 좀 다르죠. 다 분할교부다 되죠. 그죠? 5번에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정한다. 5년 선별시효 그 얘기고요. 그 얘기고. 37번도 봅시다. 중공검사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도시개발 사업의 중공검사 전에는 채비지를 사용할 수 없다. 이것도 아직 여러분들이 안 배웠습니다만, 자, 우리 중공검사 전에 채비지라면은 사업비용에 충당하라고 시행자에게 주는 건데, 상식적으로 중공검사 받기 전에는 시행자가 채비지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 만약에 없다라면은 공사 다 끝나고 중공사 받은 다음에 쓸 수 있다는 거야. 그 전에 쓸 수 있어야 돼요. 그 전에 팔 수도 있고 쓰는 것도 하나고. 예를 들어 예정지가 진행되면 사용할 수도 있죠, 그죠? 네. 응? 미리 팔 수도 있고. 이 채비지라는 것은 비용 대신에 하는 것이라 금이 갖고 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필요하면 사용할 수도 있고 처분할 수도 있고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원리가 채비지는 여기서만 나와서 그러는데 다른 땅도 그래. 다른 땅도 정식으로 중공검사를 거쳤다면 중공검사 다음에는 당연히 쓸 수가 있죠. 중공검사 거쳤으니까. 근데 중공검사 전이죠, 그죠? 전이라고 하면 미리 쓰고 싶다. 그럴 때는 써도 되는지 허가를 받아 쓰는 거예요. 중공검사 받은 이후에는 허가 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공검사 전에는 허가를 받아서 쓸 수는 있어요. 근데 허가를 받아 쓸 수 있는 것에도 채비지는 빠지는 거예요. 채비지는 항상 비용에 대한 것이라. 그러니까 요 채비지라는 것만 빼놓고 다른 데는 비슷하게 쓰면 돼. 쓸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해설을 보세요. 도시개발사업의 중공검사 전 또는 공사완료 공고 전에는 조성토지 등을 사용할 수 없다가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중공검사 전에 사용하려면 그냥은 사용할 수 없고 허가를 받으면 또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채비지는 필요 없다고. 채비지는 원래부터 제외라고요. 그래서 이게 틀렸고 정비법도 이렇게 비슷합니다. 이번에 지정권자는 효율적인 중공검사로 해서 필요하면 관계행정위원장에게 중공검사를 의뢰할 수도 있겠죠. 의뢰해서 뭐 본인이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바쁘면 다른 행정위원장에 의뢰할 수 있어요. 3번에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라면 도시개발사당 공사가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공사가 끝난 부분에 대해서 중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원래 중공검사는 전체가 끝나고 나서 받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항상 예외는 존재해요. 전체가 안 끝나도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따로 받을 수 있는 예외는 존재해요. 그 얘기입니다. 4번에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도시개발사 공사를 끝낼 때는 공사 완료 보고서를 작성해요. 지정권자 중공검사. 이게 보통의 중공검사죠. 개발부니까 지정권자에게 받는 거예요. 만약에 지정권자가 직접 시행을 했다면 자기 중공검사 없이 공사 완료 공고만 하면 되겠죠. 5번이 그 얘기죠.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의 공사를 완료한 때는 공사 완료 공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비용 부담 얘기 안 나오는데, 이 부칙 중에서는 도시개발 채권 정도 해두시면 돼요. 도시개발 채권 정도를. 다른 것도 있지만.
자, 우리 도시개발 채권에 대한 문제가 그래도 이 부칙에서는 제일 종종 나옵니다. 41번 한번 볼까요? 41번, 42번이 도시개발 채권에 대한 얘기네. 40번은 토지상한 채권과 섞여서 낸 것이기 때문에 그냥 41번, 42번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도시개발 채권. 여러분, 도시개발 채권이라는 말은 이게 개발권하는 두 가지 채권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아까 토지상한 채권, 그리고 이거 도시개발 채권인데, 어떤 채권이냐? 도시 개발을 위해서 쓰겠다는 얘기잖아. 말 그대로 도시 개발을 위한 채권이에요. 그래서 이 채권 발행에서 생긴 돈 가지고 도시 개발을 위해서 쓰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에 재원을 마련하려고. 도시개발 사업의 재원뿐만 아니고 도로 상하수 등 도중계획 시설 사업의 재원에도 이게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공공성이 매우 강해요. 우리가 이름 보면 알 수 있듯이 공공성이 매우 강해서 이거는 특징이 다른 채권과 달리 매입 의무가 있는 채권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이것만 그래요. 공공성이 강해서 일정한 사람이 사야 돼. 공공은 안 사고 공공이 이런 거 사는 경우 없어요. 도시개발 사업을 해서 민간이 어떤 이익 볼 때 그 이익의 일부를 사라.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을 쓰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 매입 의무가 있다는 게 채권 특징이고, 이거는 도시개발을 위한 채권이다 보니까 그럼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채권? 그럼 도시개발 사업은 누가 주로 해요? 시도지사가 주로 하잖아. 구역의 지정권자가 제가 주로 한다라고 했는데 구역의 지정권자 원칙이 시도지사잖아. 그래서 시도지사가 발행하는 거예요. 시도지사가 행안부 장관 승인받아 발행을 합니다. 이 발행권자는 주로 도시개발하는 시도지사가, 행안부 장관 승인받는 것도 특이해요. 행정안전부, 행안부 장관. 우리 행안부 장관이 공법에서 두 군데 나온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국장이 아니에요, 이거는. 요거 도시개발 채권의 승인권자로 하나 나오고, 우리 앞에서 했던 거. 행정승인 시행자가 이익을 받는 지자체가 있을 때 그 지역에 비용 부담 시킬 때 협의를 하는 게 원칙이지만 둘이서의 시도에 걸쳐 협의가 안 된다. 그러면 행안부 장관이 결정한다. 그거 생각나시나요? 그거랑 요거 둘밖에 없어요. 그리고 책을 보면서 합시다. 뭐 다음한테 다 되는 시간 급한데. 지금 제가 이 기출특강은 5회 걸쳐서 한다 그랬죠? 지금 세 번째죠? 오늘 세 번째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죠? 자, 도시개발 채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도시개발 채권의 상환은 2년부터 10년까지 사이에서 지자체로 정한다. 5년 이상 10년 사이에서. 2년은 너무 짧아요. 5년 이상 10년 사이에서 지자체 조례를 정해. 구체적 상기하는 제가 아까 보통채권은 발행자가 한다 그랬죠? 요건 지자체가 발행하시라 지자체 장의지가 발행해 지자체 조례로 한다 이렇게 할 뿐이에요, 이게. 5년 이상 10년 사이에서. 그래서 틀렸고요. 이번에 도시개발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로부터 계산해 원금은 5년, 이자 2년. 이게 맞아. 그럼 틀린 것이니까 아까 정답이 나왔고 이게 맞아요. 이게 원금과 이자의 소멸시효가 또 이게 유명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원금은 원금, 온금 5년, 이자 2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게. 이자니까 2니까 2년이고 원금은 온금으로 바꿔서 5 썼고. 제가 원누명 주택할 때도 온누명 그래서 50이 했잖아. 원을 온으로 바꿔서 5로 쓰는 거 이 두 가지예요. 똑같은 원이잖아. 원금이냐 원누명이냐. 이것도 5년. 원누명에서도 50 이렇게 나가잖아. 맞아요. 3번의 수용사무실로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사 토급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해야 된다. 이 사람이 매입 의무자 중에 하나예요. 수용방식으로 할 때 공공시행자가 사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공공시행자와 공사의 토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토급계약 체결하면 공사 맡게 됐으니까 이익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일부를 사라는 거예요. 요 사람이 사고 또 민간시행자로 지정받은 사람도 삽니다. 민간시행자 지위 취득했으니까 이익될 거니까 사라. 그리고 국가법상 형질병력 허가를 받은 자 세 사람이 사는 거예요.
형질병이 허가를 받게 되면 형질병이 되는 순간에 값이 확 올라가겠네? 세 사람이 사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예요. 4번의 도시발채권은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다. 이거 무기명으로도 가능해요. 무기명이 안 되는 것은 두 가지잖아. 두 가지. 큰 채권. 토지상한 채권과 주택상한 채권. 둘만 큰 채권과 기명이고, 이거는 무기명으로도 발행할 수 있고, 있습니다. 5번의 도시발채권의 매입 의무자가 매입해야 될 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했대요. 자, 우린 매입 의무자가 매입해야 될 금액이 있는데 바보같이 그걸 초과해서 매입을 했대. 그러면 중도 상환을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있어야지. 원래는 중도 상환 안 되는 게 원칙이지만 이때는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돼요. 아, 잘못 샀는데? 네? 자, 42번 보세요. 도시발채권의 설명으로 옳은 거 작년 문제입니다. 도시발채권의 매입 의무가 아닌 자가 착오로 도시발채권을 매입을 했대요. 도시발채권을 중도에 상환할 수 있대. 여러분, 착오로 매입했다는 얘기는 원래 매입 의무가 없는데 착오로 매입했다는 얘기요? 맥이죠? 그러면 중도에 상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만약에 이게 없다라면 시도의사가 법에 의해서 날강도가 되는 거야. 날강도가. 매입의무가 없는 사람 착오로 샀는데 왜 중도상환을 못 해줍니까? 당연히 할 수 있어야지. 착오로 샀는데, 잘못 샀는데. 예? 2번에 시도의사는 도시발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는 발행총회에서 국장의 승인, 국장이 아니고 행안부 장관. 도시발채권에서는 행안부 장관이 승인해 준다 했잖아요. 그래서 국장이 아니고 행안부 장관. 3번의 개발채권의 상환은 3년부터 10년까지가 아니고 5년부터 10년까지 해서 지하철을 정하고, 4번의 도시발채권의 소멸진은 상환되기 위해서 원금은 3년이 아니고 원금이 5년, 이자 2년. 도시발채권 매입 필정을 제출받은 자는 매입 필정을 3년간 보관하라. 몰라도 돼요. 5년간 보관이지만 지금 이것도 작년 문제에서는 좀 까다로운 게 뭐냐? 1번과 5번 둘 중에 하나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가 중도에 상환할 수 있는 사유도 하나하나 보는 게 아니거든요. 평상시에 상식적으로 봐야지. 그래서 1번, 5번 중에 2, 3, 4번은 명확하니까 1번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차군데. 그렇다고 우리가 매입 필정을 제출받은 자가 얼마나 보관하는지 이게 규칙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걸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걸. 그럼 이 지문은 그 전에 낸 적이 있느냐? 한 번도 없어요, 역시. 근데 항상 기출문제에서는 제가 한두 지문은 이상한 지문 나온다 그랬고, 이상한 지문 여러분들을 오답으로 유도하기 위한 그런 성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중요한 곳에서 정답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라면 정확히 모른다래도 당연히 그 숫자인 5번보다는, 규칙에 나오는 숫자인 5번보다는 1번의 내용을 찾을 수 있어야 되지. 차고인데. 자, 이제 10분 쉬었다가 정비법 들어가겠습니다.